예, 소득세 강의죠. 계속 강의 진행할까요? 우리 소득세 챕터 1이고요. 총설 페이지는 2-2페이지네요. 총설은 어차피 뭐 계산 문제는 나올 수가 없고 말 문제만 나오는 토픽이고요. 말 문제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정확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1.1에 소득세 특징인데 1점 소득세 의의가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율을 곱해서 과세를 당하는데,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 정도 문장만 출제 목적으로 중요한데요.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지만 나중에 배우시는 5절에 조세회피 목적의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세대 단위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세대 단위 과세는 아니지만 또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1세대 1주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인 1주택까지는 허용이 되는 건 아니고 1세대 안에 2명, 3명, 4명 살고 있어도 그 1세대 안에 주택은 하나밖에 허용이 안 되죠. 그런 것 빼고는 세대라는 개념이 그렇게 소득세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개인, 한 사람당 개인 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보면 소득세 과세 방법인데, 이제 와서 이거 말하긴 좀 민망하죠. 동그라미 1번에 종합과세 2배삭은 연기 있고, 2번에 분류과세 퇴양 있고, 3번에 분류과세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은행 등에서 이자나 배당을 주고받을 때 이미 14%, 뭐 다른 것은 25%짜리도 있습니다만 14%를 원천징수 당하고, 고배당 기업한테서는 뭐 분리과세하면 25%를 선택한다거나 그렇게 바로 원천징수 당한 것으로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도 있죠. 그 밑에 소득세율 누진과세 제도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주는 게 일반적이니까 뭐 굳이 외우실 필요 없겠고요. 옆 페이지 3페이지에 3점에 소득과세 규정 방법, 양가로 1번 소득 개념에 소득 원천선을 기본으로 하지만 순자산 증가세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나 퇴직이나 양도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딱 한 번 발생해도 과세가 되니까 소득 원천설만이 아니라 순자산 증가세도 일부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가운데 세로에 열거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득 원천이 열거된 것만 과세되고 있어서 사근연기 퇴양이 열거주의고, 오른쪽 세로에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해서요, 하나하나 열거하기 너무 힘든 신종 금융상품 뭐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열거된 것 외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 과세한다고 해서 이자와 배당 소득 등이 있습니다. 4점의 소득세의 기타 특징을 보면 양가로 1번의 인적공제, 우리 6절에서 배우죠. 소득세의 거의 하이라이트나 마찬가지인데, 부양가족 1명당 150명을 빼주거나 아니면 추가 공제 등 사람에 관련된 공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1번에 신고납세 제도인데, 이거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다 신고납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고요. 다음 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 신고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원천징수 제도인데요. 반가로 1번에 완납적 원천징수하고 반가로 2번에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완납적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자 같은 거 은행에서 주고받을 때 웬만한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5만 명 안팎이라고 하니까요. 웬만한 국민들은 그냥 15.4%, 14%의 구주민세인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실제로는 15.4%대이죠. 그 때인 걸로 모든 과세가 종결되어서 분리과세가 되는데,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서 예납은 말 그대로 예비적 원천징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비적 납부를 한다는 뜻인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하기 전에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는데, 이러면 종합과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이자 소득에만 꽂혀가지고요. 원천징수를 하면 이 말이 곧 완납적이라는 소리구나. 완납적. 곧 이거는 모두 다 분리과세가 되는구나 라고 오해했는데, 꼭 그렇진 않죠.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천징수 중에서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곧 분리과세를 뜻하는 거는 전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전형적인 게 우리 월급이거든요. 월급,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통장에는 250이나 60밖에 안 찍힐 텐데, 그 이유가 소위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건강보험 이런 것도 떼이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매달 꾸준히 소위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내 월급 수준하고 우리 부양가족 순서에 맞는 모눈종이가 딱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 모눈종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해당하는 몇만 원을 계속 떼이는데, 그거는 그냥 가상으로 떼이는 거니까 내년 몇 월 달에요? 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히 나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집어넣어서 정확히 상정한 금액하고 1년 내내 간이세교회에서 떼인 금액하고 서로 높낮이를 비교해서 돌려주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시는 예납적 원천징수의 대표주자는 우리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밑에 칠판마크에 써놨죠. 원천징수에는 그래서 예납적도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되면 무조건 완납적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면 나중에 소득세 어디선가 중반 부분에서 이제 발목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챕터 1.2의 소득세 총칙인데요. 여기서 시험이 주로 많이 나오겠죠. 1점의 납세 의무자 개념 보시면 개인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사람이고요. 법인격 없는 단체. 우리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만 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체도 일부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보면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라고 국기법에서 배우시는데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에서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바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거주자와 1거주자인데 올해 개정됐죠. 가운데 서류에 정해보시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서 183일 즉 반년으로 개정됐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의 기출문제 보면 그 1년 지금은 183일이지만 그 날짜로 장난을 친다고요. 거주자란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주소를 뒀으면 하루만 뒀어도 그건 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나 183일의 거소,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겁니다. 오른쪽 사례 보시면 이 거주자들은 전 세계 소득이라고 해서 무제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죠.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이 사람들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 의무를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칠판마크 보시면 국적이나 영주권은 거주자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거기다 드려놨네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죠. 동그라미 1번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거소야 183일째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주소는 두면 바로 그날부터 거주자고요. 동그라미 2번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요. 3번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 날이 그때부터 거주자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 세로에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그냥 다음 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날. 동그라미 1번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갔다고 칩니다.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5월 15일이라고 치죠. 그럼 5월 15일 날 오늘 뭐 저녁이든 낮이든 비행기 타고 뭐 미국으로 간다고 그럴까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언제부터 이 사람이 비거주자가 되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5월 15일 오늘은 오전이든 저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었으니까 오늘까지는 거주자고요. 그 다음 날부터 비행기 떠난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그날까지는 거주자,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의 주소 의제 사유인데요.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딘지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굳이 의제까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좀 애매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보는 걸 주소 의제 사유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서류에 보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죠. 반가로 1번의 직업 판단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들, 우리 프로야구에 보면 용병이 있어서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메이저리그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에서 뭐 많이 못했더라도 마이너리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용병들이 있어요. 프로야구가 보통 뭐 3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10월, 11월까지 소위 가을 야구까지 있으면 이게 당연히 6개월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용병이 들어왔는데 그 용병의 주소가 정확히 어딘지 알면 의제 사유까지 올 필요 없는데 주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용병이 일부러 우리나라에 주소를 안 옮겼다거나 어떤 이유로 아니면 비자라든지 여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도 그 사람이 직업으로 보기에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주소 의제 사유에 의해서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른쪽 세로는 안 읽을 거거든요. 오른쪽 세로는 다 반대말이야. 반대말. 뭐 계속해서 183일 이상 있을 것으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니까 제가 이제 그쪽은 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반가로 이번에 생활 판단을 보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보아서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주소 의제 사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외항선언이죠. 내용을 보면 외국을 항행하는 승무원은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기간 중에 통상 체지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나 국내 주소 의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5번의 법인 아닌 단체인데요. 보면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고 반가로 이번에 공동사업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옆 페이지에서 사례를 볼 거니까 조금 어려우면 사례 2번 참고하시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지만 가우대 세례 요건 보시면 이익의 분배 방법 또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니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서 자판기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면 그거를 이익을 분배해 가야지. 그러니까 종친회 회원들이나 어떤 친목단체 회원들한테 분배해 가야지 분배하지 않고 그 자판기 소득이 있는 종친회나 친목단체에 그대로 소득이 들어가 있다면 그 친목단체나 종친회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그 단체에 과세할 수밖에 없겠죠. 내용을 보시면 오른쪽 세로에 단체의 명의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이때 법인세 납세가 아니라 소득세 납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양가로 5번에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이기 때문이죠. 가로 열고 단체의 소득을 아무런 죄 없는 대표자나 관리인 한 명한테 다 몰아버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단체의 소득에 대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매우 특이하게도 제가 이 단체가 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게 이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반가로 이번에 공동사업 의제라고 해서 위가 아닌 경우, 즉 이익의 분배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서 다 그 단체 회원들이나 친목회 회원들에게 다 분배해줘 버린 거죠. 그러면 그 단체는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과세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오른쪽 세로 보시면 단체의 소득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하고 화살표 보면 각 구성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꽃표시 보시면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배운 것은 바로 옆 페이지에서 사례 2번으로 좀 보겠습니다. 편시종친회, 가수 편승엽, 편승엽이라고 아시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찬찬. 이분을 굳이 이제 제가 끌어온 이유는 이제 그냥 성씨가 특이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이제 편시종친회가 있다고 쳐요. 실제로 이분이 편시종친회장이냐? 그걸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냥 사례에 불과한데요. 보시다시피 이 편시종친회에서 법인 의제사유는 아니래요. 이분들이 법인격 있는 단체면 오늘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 소득세를 배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백의 소득이 있대요. 뭐 자판기를 굴렸는지 여기서 뭐를 굴렸는지 모르겠지만 백의 소득이 있는 거예요. 백의 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냐 이거죠. 과세를 안 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탈세가 되니까 케이스 1 왼쪽 세로 보시면 대표자가 선임돼 있어요. 여기 대표자 있잖아요. 제가 가수 편승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대표자인데 대표자가 딱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대표자한테 과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익 분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익 분배를 해야 하는데 이익 분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원을 종친회 소득으로 보고 그냥 종친회한테 1거주자나 1비거주자로 의뢰해서 여기에 종친회한테 과세합니다. 종친회 과세를 해버리는 거고요. 거기에 비해서 케이스 2를 보시면 케이스 2, 이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는 보다시피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요. 이익 분배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익 분배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한테 30% 분배한대요. 저한테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자기들의 자치 규정이나 뭐에 의해서 분배를 하겠죠. 그러면 편승엽 씨가 30원을 가져가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신의 또 다른 소득하고 같이 5월 달에 합산과세 하시면 되고요. 총무 10%를 준다고 했나 봐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죠. 왜 그런지. 총무 10%는 나머지 회원 60명, 그리고 10원 주고 나머지 회원 60명이 있나 본데 이 사람들한테는 나머지를 1%씩 분배하기로 했나 보죠. 그러면 각각 다 분배 받아가지고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세 내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면 어려운 말 전혀 아니죠. 다시 앞 페이지로 오시면 양가로 6번에 납세 의무의 특례입니다. 납세 의무의 특례를 보면
반가로 1번 공동사업 등에 대한 납세 의무죠. 내용을 보면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공동사업도 무조건 연대납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요새 왜 2명 정도가 공동사업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뭐 음식점을 차리거나 그런 게 힘드니까 지인하고 공동사업을 제안하죠. 내가 좀 돈 많이 투자할 테니까 너는 약간만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음식점에서 1억 벌면 내가 한 60, 70% 가져가고 너가 한 20, 30% 가져가는 거 하자는 중에서 공동사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어른 돼서 지금도 어른이지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어떤 공동사업을 하고 싶다. 회계사들은 바쁘니까요. 직접 뭐 가게를 운영하거나 그러기 힘들고 지금 제가 엄한 소리 한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회계사들이 웬 가게 운영이냐고요? 그 제가 아는 목포에 있는 회계사님은요. 목포에 있는 음식점 중에 고깃집 중에 2번째인가로 큰 고깃집을 사모님이 운영한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은근히 회계사들이 물론 3일에 있는 회계사들이 3일이나 이렇게 빅4에 있는 회계사들은요 좀 바쁘고 뭐 겸직을 하거나 그러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저처럼 로컬에 있는 회계사들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로컬에 있는 뭐 파트너가 됐다거나 아니면 사업에 관심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일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로컬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일 하면서 실무 강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실은 회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 한 40대, 50대 이후에 자기의 자유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저야 이제 빅4에 있는 회계사님도 많이 알고 로컬에 있는 회계사님도 알고 강의하는 회계사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회계사들의 진정한 장점은 40대, 50대 이후에 자기 개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게 진정한 장점이라고 하는데 100% 공감. 저 같은 경우는 100% 공감. 제가 이제 빅4에 계속 있었다면 빅4에서는 누릴 수 없는 시간적 여유를 지금은 많이 누리고 있는데 물론 제가 빅4가 안 좋다, 뭐 로컬이 좋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빅4는 빅4 나름대로의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로컬도 로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빅4에 있든 로컬에 있든 이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기 영업이 많고 자기 클라이언트가 많아서 자기가 어디인가 얽매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내가 아니어도 일이 잘 돌아가고 나는 리뷰나 예를 들어서 보고서 리뷰를 한다거나 그렇게 좀 일감이 많은 사람, 일감이 많고 밑에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죠, 실은요. 결국은 회계사도 영업이라는 거. 갑자기 이제 빨리 회계사 돼서 영업 열심히 하자고 화기애애하게 금마무리 하고요. 지금 뭔 얘기하다 말았지? 우리 파트너 얘기하다 말았네. 공동사업 얘기하다 얘기까지 나왔죠. 처음에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는 진짜 막 친구하고 뭐 서로 공동사업 하는 사람하고 뭐 내 쓸개를 다 내줄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고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이 얽히게 되면 막 잘못하면 막 칼부림까지 난다고 합니다. 공동사업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등에 몇 대 몇으로 안 보낸다거나 이런 걸 명시조항으로 넣어야죠. 근데 넣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내가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박명수가 나와요. 제 책에 치킨집을 같이 하는 공동사업인데요. 내가 60% 가져가기로 했고 박명수가 40% 가져가기로 했는데 박명수가 지 쪽이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랑 박명수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맞죠?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동사업에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전혀 없어요. 내용을 좀 볼게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별로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당 거주자별로, 즉 임성종하고 박명수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연대납세 의무가 없어요. 같이 사업을 해도. 근데 가로 열고 나중에 5절에서 배우실 공동사업 합산과세라는 걸 배우는데 이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요. 이건 뒤에서 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반가로 이번에 납세 의무의 승계라고 해서 상속인이 국세개헌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승계하죠. 우리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이라는 것이 아버지입니까? 납니까?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피토하고 돌아가신 분이죠. 즉 아버지란 말이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은 실제로 자주 나왔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60대이고 사업하시는 분이고 나는 30대예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30대에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버지가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60대 부모님이 60대 이제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29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앞으로 수십 년은 더 사시는데, 그래서 그의 재산이 나한테 30대 아들한테 재산이 그대로 상속이 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뭘 정리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바로 돌아가셨으니,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슈퍼를 하거나 가게를 한다고 해요. 거기 있는 것도 다 나에게 상속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잘하시던 사업이나 장사를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6월 29일자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발생한 이 사업장, 즉 뭐 슈퍼라든지 음식점, 거기서 나올 6월 29일까지 나올 세금을 내고 돌아가십니까? 갑자기 돌아가십니까? 막 교통사고 나셔서 막 차에 깔려있는데 오늘까지 세금을 내고 죽어야겠다,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금도 나한테 상속이 될 거라 이거죠. 근데 세금은 내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을 받아야지, 그보다 더 큰 세금을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고 가시면 그거는 뭐 상속을 포기하든지 해야겠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근데 나도 지금 사업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B사업장. 아버지가 6월 29일까지 장사하다 돌아가신 게 A사업장. 그럼 이제 A사업장도 나에게 넘어오잖아요. 두 개를 합해라, 아니면 합하지 말고 별도로 가라? 이거 별도로 가시는 거죠. 이거 사업장 두 개 합해가지고 내년 5월 말에 과세당하면 나는 훨씬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소득세는 아시겠지만 누진세율이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다시부터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에게 과세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소득세, 6월 29일까지 소득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고요.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행이죠. 반가로 3번에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가 되잖아요. 나를 원천징수 대상자라고 부르고 원천징수 해가시는 은행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내가 100원 받아야 할 거 86원만 통장에 찍히고 14원을 은행이 가져갔으면 그건 누가 정확히 내줘야 돼요? 은행이 최종 내줘야죠. 만약에 이 은행이 내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부도 발생 사유가 있으면 그 분리과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결국은 내가 지는 거죠.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죠. 반가로 4번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인데요. 보다시피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의 수익자 없으면 위탁자, 그것도 없으면 상속인에게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 즉 자신의 소득을 구분해서 격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은 신탁이나 펀드라고 하면 상당히 겁먹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그 사적인 신탁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예요. 지금부터 신탁의 구조,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신탁도요. 이게 나고 여기에 이제 큰손이요. 큰손. 부동산의 큰손.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 우연히 뭐 복권에 당첨됐거나 해서 돈이 좀 생겼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신탁, 위탁이라도 하고요. 위탁을 주면 이 사람이 이제 10억을 갖다 주면요. 10억 가지고 막 어디 부동산 투자해줘요. 부동산. 이렇게 해서 벌써 플러스 5억의 수익이 났다고 쳐요. 큰손 맞네.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긴 누가 가져가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위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탁업 운영하는 사람, 신탁업 운영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억 누가 가져가야 한다? 설마 이 사람이 가져가겠어요? 이 사람은 수수료나 수고료 받으면 되지. 내가 가져갑니다. 근데 책에는 일단은 내가 아니라 수익자를 지정해 놓는다면, 저기요, 부동산 큰손 엄마, 이거 다 좀 이익 좀 나면 우리 애한테 갖다 주세요. 이게 수익자. 그게 없으면 위탁자. 그게 없으면 신탁업 경영하는 사람? 이건 말이 안 되죠. 저 사람 왜 가져갑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갑자기 그 사이에 죽으면 상속인.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 이 신탁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지만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소득 같은 거, 그런 거를 구분 격리해야지 이거를 누가 하나에 같이 격리하겠어요? 남한테 받은 것은 내 거랑 다르니까 구분 격리를 해놓겠죠. 반가로 5번에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라고 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구절이든가요 양소세에서 배우니까 그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 1번의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인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외국인 단기 거주자니까 말 그대로 거주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주자는 거주자인데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간이 단기인가 봐요. 예를 들어서 채 5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우리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사람이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단기이긴 하지만 거주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지만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에 송금된 것만 과세라고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벤츠코리아, 그러니까 독일에 본사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해외 현지,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겠죠. 그러면 벤츠코리아라는 법인에 우리나라 해외 현지 법인, 즉 우리나라 법인을 담당하는 그 사장님, 우리 소위 이걸 법인장이라고 하죠. 그 사장님이 독일 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국적이야 당연히 안 바꾸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근무하고 가면 주소를 옮겼다거나 아니면 벌써 거소가 183일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거주자라고요. 근데 아직도 독일에 생활 근거지가 있고 가족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벤츠 코리아에서 지급받는 월급은 당연히 거주자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요. 이 사람이 여전히 독일에서도 벤츠 독일 본사에서 어떤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태 지역 본부장이라든지 아태 지역, 그러면 독일에서도 일부 소득이 나올 거라는 거죠. 정말 이건 행복한 비명이죠. 양쪽에서 다시 월급을 받는 거죠. 원래는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80 이상 거소 가지고 있고 주소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독일에서 지급받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바로 거주자가 되는 전세계 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독일에서 겸직하고 있는 거 받는 것은 독일에서 직접 가족들한테 송금이 되고 가족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거주자일 때만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 2번에 주한 외교관 등에 대한 거주자 특례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양가로 1번 해외 파견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중 한국 대사,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시겠죠. 이런 분 아니면 거주자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이 간접이란 말이 없었는데요. 간접이 들어왔네요. 즉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손해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간접 지분율이 나오는 건데 그것까지 다 출자한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삼성전자 미국법인 김과장, 이런 사람들은 주소를 옮겼거나 거소가 183일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거주자로 본다는 매우 재밌는 특례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양가로 이번에 주한 외교관,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국 대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비거주자로 의지를 하고 있고요. 양가로 3번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은 역시나 비거주자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로 좀 넘겨볼게요. 2점의 과세기간은 너무 쉬우니까 공부할 필요 없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년주입니다. 개인 사업자들, 개인들은 자기의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없어요. 법인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정관에 우리가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2월 말 결산법인이다, 3월 말 결산법인이다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선택이 안 됩니다. 자, 0년주이고 가로 열고, 즉 신규 사업자, 폐업자도 예외 없이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우리 법인세 같은 경우도 폐업자는 폐업일까지만 한 과세기간이 되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예외가 딱 2개 있는데 사망하거나 외국 가는 겁니다. 사망하면 사망한 날까지는 그 과세기간으로 잡히고요. 출국 시도 왜 우리 비거주자가 되는 날이 출국일의 다음 날이었으니까 출국일까지는
과세기간이 잡히는 거죠. 3점의 납세지 좀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일반적인 납세지는 반가로 1번의 거주자입니다.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죠. 가로 열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가 됩니다. 주소지에서 부가세 아니 소득세 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제가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본다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회계법인에서도 소득이 있고요. 우리 그 여기저기서 이제 실무 강의하거나 제가 학교 강의도 하니까 그러면 학교 강의에서도 다 소득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학기는 성대에서만 전에 강의했었는데 성대, 연대, 숙대에서 강의하게 됐거든요. 성대는 종로세무서일 거예요. 아마 관할이. 그 다음에 연대는 서대문세무서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숙대는 용산세무서겠죠. 내가 만약에 돈 버는 곳에서 소득을 낸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내년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정말 미쳐버리죠.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돈을 벌었으면 그 관할 세무서에 돈 내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도 주소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소지에서 세금을 내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현실적입니다. 제가 설마 주소지가 2개겠어요? 이중생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반가로 이번에 비거주자를 보시면 주된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고 거류하고 있는 곳이나 체류하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별 수 없이 그냥 돈 버는 곳 아니면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의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죠. 자, 표안의 또 표의 왼쪽 세로에 헤더를 보시면 원천 징수 의무자인데요. 반가로 1번이 법인인데 법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 징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은행이거든요. 그 가운데 세로 보시면 원칙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네요. 보니까 우리은행은 한강로 지점, 용산 한강로 지점에서 3일 회계법인에 다니고 있는 임성종 씨한테 이자를 줄 때 일부 금액을 원천 징수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그냥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니까 그 명동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중부세무서, 명동에 가면 중부세무서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다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너무 힘들죠. 용산에서 그 원천 징수 한 10몇 원을 그거를 명동까지 가지고 와서 세금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동그라미 2번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가로 열고 사업장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법인 얘기하다 말았죠. 동그라미 2번 지점을 아직 설명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지점 등의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재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그 지점도 가능. 제가 아까 원래 용산 그 한강로 지점에서 저한테 이자 주면서 원천 징수한 것은 명동 중부세무서에 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지점이 독자적인 회계사무 처리할 수 있으면 그 지점에서 바로 그냥 내버리란 소리입니다. 반가로 이번에 거주자죠. 이번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거주자인 거예요. 그냥 전형적인 동네에 있는 조그만한 개인사업자 식당, 개인사업자 식당에서 그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주방장한테 월급 줄 때 원천 징수를 해서 어디에 갖다 내냐 이 소리인데요. 동그라미 원칙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를 한다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 가로 열고 사업장이 없으면 거주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3번에는 비거주자죠. 원칙은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동그라미 2번에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하면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 열고 이 사업장마저 없다면 별 수 없이 비거주자의 이제 거류지나 체류지에서 원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올라가시면 일반적인 납세지는 좀 쉬워요. 거주자는 주소지,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그냥 돈 버는 곳, 사업장의 소재지인데 보다시피 원천 징수한 소득세 납세지는 좀 복잡하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3번은 별 의미 없는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의 소재지. 양가로 4번 납세지의 지정을 보시면요. 신청에 의한 지정. 동그라미 1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요? 주소지를요? 아니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보시면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 가로 열고 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 납세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아예 제일 위에 있는 국세청장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때 납세지의 지정 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는 납세지를 지정하고
서면으로 통지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기한 내에 통지가 없으면 이 경우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로 그냥 변경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반가로 2번 직권에 의한 지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소지가 A인데 뭐 돈 버는 것은 B고 좀 뭔가 여기저기서 돈을 번다거나 국가가 보기에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국가가 뭔가를 직권으로 바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에 의해서 납세지가 납세 의무자의 소득 상황으로 보아서 뭔가 부적당하거나 납세 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되면 직권회에서 지정을 해버리는데 아직까지 저는 거의 본 케이스는 없습니다. 옆 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국세청장은 납세 의무자 상속인 납세관리인 납세조합의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지정 통지기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 또는 납부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좀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가로 열고 이때 중간 내납 또는 수시부가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납기 개시 15일 전에 미리 통지를 해줘야 하고요. 양가로 5번의 납세지 변경이죠. 이사하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개인소득세 납세지 어디라고 그랬어요? 주소지라고 했으니까 주소 이사하면 납세지 이사되는 거 아닌가요? 자, 동그라미 1번 이사 등으로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지 변경 신고서를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요. 이 가로 내용이 과거에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부가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정정만 해도 소득세법상 납세지 변경 신고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개인 사업자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또 그 부가세도 내고 있을 거거든요. 그 부가세법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당연히 있잖아요. 저희 다 배웠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 중에 가장 일반적인 사유가 바로 이전하는 거예요. 사업장 이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를 이사했는데 거기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증을 가서 당연히 신주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정정 사유에 의해서 정정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정정만 하면 부가세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만 소득세에서도 납세지 변경 신고를 봐주니까 상당히 편리한 제도네요.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2번 단 개인은 법인과 달리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만 잘 이전하면 납세지는 자동 변경된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쉬운 말이죠. 우리 왜 이사하면 동사무소 요새는 주민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입신고, 전출신고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입신고하면 내 주소지가 자동으로 바뀌니까 나의 납세지도 주소지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 변경된다는 소리고요. 참고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속의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로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하는 장소가 바로 특수한 경우에 납세지가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비거주자 납세관리인을 둔 경우인데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납세관리인이 그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죠. 이제 비거주자고 해서 뭐 주소도 없고요. 좀 복잡해서 우리나라에 납세관리인 한 명을 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하는 장소가 이 비거주자의 납세지가 되고요. 3번 보시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제가 아까 공무원도 주중 한국대사로 나가면 우리나라 여전히 거주자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소가 없잖아요. 보시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100% 출자한 경우죠.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만약에 가족이 남아있으면 생활근거지, 가족도 없이 모두 다 외국으로 갔다면 소속기관의 소재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외교부, 외교통상부가 있는 동네인 소속기관의 소재지, 뭐 이렇게 해서 납세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도 좋은 사례인데요.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의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 계산구조를 처음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테니까 밑에 있는 참고사항 위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및 납세지에 대한 소득세법의 규정이다. 옳은 것을 물어본 CPA 2011년 기출문제 1번 내국법인이 발행조직 총수 또는 출자 지분의 90% 이상, 100% 하지 이왕이면, 그쵸? 이거는 옳은 설명이 아니구나. 90% 이상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83일 개정됐다고 그랬죠.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참 좋은 문장이고 맞는 설명일 뻔했는데 90%만 100%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이건 주소 의제사에 의해서 그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본다는 게 바로 의지한다는 뜻이니까요. 3번을 보시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로 된다. 이게 결국은 정답이죠.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되면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간 날의 다음 날이 됐는데 거꾸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그냥 딱 그날부터 바로 우리 조선인 거주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둘 이상이 있으면 주된 사업장에 소재지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거류지나 체류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내 소득 원천이 발생하는 장소, 제가 돈 버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5번 보시면 원천 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이게 상당히 꼬여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한테 소득을 주고 있어요. 그럴 때 원천 징수를 그 외국인이 해야 하는데 그 외국인이 뭐 실정법을 잘 알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지. 원천 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수재지로 하되 이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또 다른 국내 사업장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장에 역시나 수재지로 하며 이 국내 사업장마저 없다면 별 수 없이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 비거주자 즉 외국인의 거류지나 체류지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CPA 2011년 기출문제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는 당연히 구분 계산하라고 제가 아까 이 그림 전 그림이었죠. 아버지 상속받은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2번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하라. 이거 설명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익 분배 방법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이죠. 3번 보시면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는 말이지만 틀린 이게 이제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니까요. 해야 한다고 했으면 틀린 설명 되겠네요. 4번 분리과세 이소, 분리과세 배소, 분리과세 연소, 분리과세 기소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래야 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과세 당하지 않으니까요. 5번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중간연합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것도 뒤에 배우시겠지만 맞는 설명입니다. 5번으로 내려오시면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내 사업장에 있는 비거주자가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시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게 참 애매하네요. 거주지가 왜 불분명할까요? 주소가 등록이 안 돼 있나? 아니면 거소지가 여러 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은 없는데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주소지나 거소지가 둘 이상일 때는 생활 관계가 보다 밀접한 것을 납세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정확히 있으면 주소지랑 거소지가 경합한다고 해서 둘 이상 있다고 해서 생활관계가 좀 더 밀접한 곳이 납세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주소지니까요. 이번은 이제 틀린 설명으로서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했다면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본다는 소리고요. 4번에 공무원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생활 근거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다면 그냥 소속기관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고요. 5번을 보시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원래 그러니까 주소지가 돼야 하는데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법령에 따라서 납세지 지정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문장 자체는 뭐 틀린 설명은 아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절 총서를 마치고요. 우리 또 바로 챕터 2의 금융소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